빈처 장혜수. 두 달이 넘도록 월급 한 푼 못 받아 퇴근하는 발걸음만 간초하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내가 집 근처 조그만 공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살림보탬 하지만 그놈의 가난이 다 고만고만해서 돈 구경한지 까마득하다. 발이 퉁퉁 부어 지쳐 들어오는 아내를 앞세워 오늘은 술김에 공장을 한바탕 들쑤셔 놓았다. 기부 같은 행동이 처량하고 못나서 돈도 못 받는 곳에 가서 왜 그 지랄이냐고 죄 없는 아내만 또 냅다 갈겼다. 술 마시면 성질 더러워 늘 빈 주먹만 발기하는데 가난이 덕지덕지부터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내가 고스란히 그 흥분을 다 받아주고 있다. 저녁상에 올라온 누룽지가 다 타버린 아내의 속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 명인명시를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영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문인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혜숙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트TV 시청자분들께 시인님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시장의 장혜숙입니다. 벌써 인사가 끝난 건가요? 너무 짧은가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시인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문인협회 서울 인천지의 지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주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하려면 물론 힘들죠. 근데 여러 가지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잘 못해요. 그냥 주위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니까 그럭저럭 해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뭐 이 모든 일들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으신가 봐요. 또 하나의 시인님의 복이라고 볼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 5일에 서울 인천지의 모임에서 특별 초대 시인 작품 시와 전시가 있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문인협회 서울 인천지회에서는 시와 전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시와 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낭송회를 시작으로 시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간 시와 전시를 했고 7월 5일에 시낭송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낭송회를 가지면서 또 시와 전시를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뭐 네네. 이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 시와 전시하고 낭송하는 그 무대 설치하고 이러려면은 정말 그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서울 인천지회 회원들은 각자 가진 직업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뭐 인테리어 기술자도 계시고 전기 기술자도 계시고 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같이 즐겁게. 근데 한 달간 시화 전시를 끝내고 네. 이제 경기지회로 이제 시화가 이제 옮겨갔거든요. 이제 경기지회에서 시화 전시를 하는데 그 시화 철수하는 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8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8시에 가봤더니 어떤 시인 한 분이 오셔서 작업을 반 이상 해놓으신 거예요. 아, 혼자 작업을 네, 다 혼자서. 끝내셨어요? 왜 이렇게 혼자 와서 하셨냐니까 네. 약속이 있으셔갖고 미리 이제 작업을 해주고 싶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손바닥에 물집이 막 잔뜩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들 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서울 인천지의 특별 초대 시인 작품 시와 전시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많은 인원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 뒤에는 이렇게 지회장님의 숨은 노력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님과 함께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1920년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문학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2000년대 현대 문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문학은 계하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눠져요. 네. 일제강점기 때 현대 문학이 형성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문학은 현대문학 초기에는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내용들과 6.25 전쟁이 빚어낸 남북분단의 현실을 담는 내용과 통일을 지향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동인지들이 보면은 요즘과 많이 비교되는 게 그때는 어떤 그 민족의 순환시대다 보니까 뭐 저항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인지들도 어떤 목적과 사상이 뚜렷해요. 지금 동인지들은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어떤 동인지 그 전체적인 성향이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면 우리가 뭐 창조니 개벽이니 뭐 시문학파니 모더니즘파니 뭐 생명파니 이런 딱 들어봐도 우리가 뭐 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지만은 그 저항 문학이 그때는 많이 발달됐었고 요즘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이 내용이 많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인들의 수, 그러니까 문학인들의 수가 많아졌죠. 특히 시인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인들의 미학적 감각을 살려 사회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내용의 시인들이 많이 속속 난 반면에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그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떤 미래의 부정적인 시각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암울하고 뭐 그런 내용의 그 내용들이 또 많아지고 또 어떤 타짜가 불명확하고 또 뭐 원인이 불명하고 이렇게 원인이 없는 그 원인 부재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문학이나 시들이 난해하다는 소리도 많이 해요. 그게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 시는 사랑시가 많이 이렇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사랑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랑시가 많이 나온 이유는
그 독자들이 이 편안한 시, 뭐 감미롭고 편안하고 이런 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시에 영상과 음악을 넣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영상 문학이 많이 발달하는 것 같고, 2000년대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님께서 2000년대 현대시는 난해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난해하게 된 그 영향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은?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네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어떤 네. 그런 사회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시가 난해하다는 거를 뭐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좀 뭐해요. 네. 왜냐면은 요즘 좀 난해한 게 좀 대세거든요. 왜냐면은 뭐 문학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쉽게 쓰여지고 쉽게 읽혀지는 것보다가 조금은 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비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난해 시를 잘 써놓은 거는 정말 괜찮아요, 시들이. 근데 그 난해한 걸 정말 난해하게 원인도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그런 타짜도 불명확하고 그렇게 난해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난해시도 잘 쓰면 정말 괜찮아요. 저도 간혹 난해시를 씁니다. 제 시가 네. 노동자들 얘기와 민중들의 얘기가 주로 대부분이어서 시가 이렇게 읽기에는 쉬워요. 쉽게 읽혀지는 시인데,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 더 비틀어서 쓰고 한 번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써보고 싶어요. 많은 시인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그런 시를 쓸 거예요. 그게 요즘 대세라서 그런가 봅니다. 대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고유시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보니까 그 이태극 시인이나 어떤 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것을 보면은 단시조형인 평시조에 향가나 소교를 접목해서 고려 말경에 정착된 시를 우리나라 고유시로 삼더라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순수한 우리 민중의 소교를 고유시의 기원으로 삼고 싶어요. 소교를. 왜냐면은 변호사가 시작되는 청동기를 거쳐 철기 시대에 오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전체국가가 성립되면서 신앙 행사가 절기마다 이루어져요. 그럼 네. 신앙 행사는 보통 춤과 노래 그런 가무를 즐기잖아요. 그때 어떤 불려졌던 노래가 민중의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고려 때 소교로 정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굳이 중국의 한시를 네. 영향을 받았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그 이전부터 계속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내려온 시가 있는데 굳이 중국의 한시를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안 하고 싶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또 이제 가을에 대한민협회에서 순 우리말 글짓기 공모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글이 어떤 언어보다 우수하다고 하는데 시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는 봤을 때 형용사의 발달이 어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빛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용사의 발달이라면 구체적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색깔을 나타내는 노랗다, 네. 노란색을 든다면은 샛노란, 노르스름하다, 노르스름한, 그러니까 어떤 그 노란 것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많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같은 색을 표현을 해도 그냥 우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의 발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글이 처음 창작될 때 발음 그대로 쓸 수 있는 음소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우수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음소문자에 대해서 시인님께서는 보다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한글은 그 음소가 가장 그 기본 단위거든요. 그 음소로 되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우리는 얼마든지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여러 가지를 소리내고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네.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가까운 예로 제가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일본어는 보면은 음절 문자예요. 네. 그 일본어는 50음도라고 해서 가나 문자가 있는데 그 50음도가 받침이 하나도 없어요. 받침이 없고 그러니까 50음절 갖고 표기를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모음도 아이웨오 야유요 이렇게 8가지밖에 발음을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 뭐 왜, 위, 뭐 이런 어려운 그런 발음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절 문자를 쓰는 일본어에 비해서 음소 문자를 쓰는 우리나라 한글은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좀 현재 인터넷에서 영상문학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부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부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인님께서는 영상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를 이렇게 싫어한 것보다 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어떤 뭐 시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에게는 그 영상시나 이런 영상문학이 굉장히 어떤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메일이나 어떤 카페에 들어갔을 때 영상시가 이렇게 그러면은 다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안 읽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에 관심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도 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유혹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컨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초보자들에게는 그게 좋지만은 시를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즐기시는 분들은 그 영상이 방해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는 정말 그 시 자체만 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흥이 정말 진짜 느끼는 감흥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단점이 있죠. 초보자들은 어떤 그런 영상 음악이 좋은 거고 또 기존의 시인들은 아무래도 시를 뭐 이렇게 잠깐 즐기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깊게 들어가면은 그게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상문학을 통해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들 더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시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 문학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점 아닐까요? 네. 그리고 영상 문학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그립을 써놓는 시화부터 시작해서 또 뭐 플래시 영상, 지금은 이렇게 실제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낭송도 덧입혀서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에 신앙송을 넣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해서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은 정말로 어떤 이 영상문학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웬만한 어떤 이런 플래시나 이런 그 영상문학을 봐도 영상시를 보더라도 뭐 웬만해서는 뭐 그냥 이제 별다른 게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그런 이게 또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이 발달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 또 단점이 있어요. 이런 영상에 우리가 눈이 현혹되다 보면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시집이 잘 안 네네. 팔리고 있잖아요. 시집 사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할자된 그런 페이퍼 시집이 안 팔린다는 거. 그래도 이런 게 많이 팔려야지 시인들이 또 더 열심히 시를 쓰고 또 우리가 어떤 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느낌도 틀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문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영상 문학을 통해서 많이 시인님들을 또 소개하고 시낭송도 올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홍보도 되면서 또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건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문학사에 보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시던 문인들 중 소위 친일파 문학인이 많이 있는데요. 친일파 문학인에 대한 견해는 시인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친일적인 내용을 쓴 그 문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문인들을 책으로 쳤잖아요. 네. 근데 그 교과서에 나왔던 분들이 친일적인 그 경향의 글을 썼다는 것을 알고는 요즘 말로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시인이 되고 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그 시절 그 시대의 문인이었다면 네. 과연 그런 나의 주장을 꼿꼿이 하면서 그런 친일적인 내용의 글을 쓰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문인은 최소한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문인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한 거니까요. 그때 그 친일파적인 시인들을 무조건 또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는 주장합니다.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네. 현 시대에서 또 장혜도 시인님께서도 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으로 이 사회를 멋지게 대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분야에서만 또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뭐 심리학, 철학, 언어나 국문학 여러 가지 다문화들을 많이 알아야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시인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국 북송 때 신 구양수라고 알죠? 구양수가 문학을 하려면 다문, 다독, 다상량이라고 그게 문학의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다독을 권유하고 싶어요. 다독을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역사니 심지어는 종교 서적까지 섭렵해야지만이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사상과 지식과 어떤 그런 상식들이 총체적으로 복합되어야지 내 안에 나만의 언어로 재탄생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철학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시인님께서 뭐 이렇게 새벽 시장 이렇게 시집을 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이제 시가 이렇게 다양하게 시심이 발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인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시심이 가장 잘 떠오르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뭐 문득 떠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시가 대부분이 노동시예요. 노동시. 근데 제가 왜 그 노동시를 처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했냐면은 제 업무가 제 하는 직업이 그 노동자들이랑 새벽을 같이 열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어떤 뭐 털어놓는 하소연이나 뭐 그 힘든 부분까지도 정말 이거는 시인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시에는 거의 이제 노동시를 쓴다는 게 대명사로 붙을 정도로 거의 그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시인님이 또 사업하시는 게 그쪽 일이니까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인님의 저자를 보면 새벽 시장 저서를 보면 그래도 가장 그분들을 대표하는 뭐 시나 아니면 시인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낭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의 소개와 함께. 네. 제가 새벽시장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시를 쓴 게 시 쓴 작품이 새벽시장이에요. 그게 제 등단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시집을 내면은 새벽시장이라고 붙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목을 미리 붙여놓고 시를 쓰신 거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쪽에 시를 많이 썼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처음으로 쓴 새벽시장의 시집의 새벽시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새벽시장 장혜수. 밤기운이 채에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 살아온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힘겨운 보따리 울러매고 새벽 발걸음을 재촉하는 굵은 주름살. 막내놈 대학 등록금 걱정에 날로 나를 세웠지만 깊게 패인 인생의 굴곡 사이로 씁쓸한 웃음만이 드러눕는다. 취업 삼수생 외동딸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씨의 흐뭇한 목소리도, 지난번 장가간 아들놈이 손자를 보게 해줬다는 박씨 영감의 너털 웃음도, 이제 가족이 그립다는 노숙자 천씨의 모습도 모두가 사람 냄새나는 새벽시장의 풍경이지만 이 암담한 새벽 안개는 언제쯤 거칠는지 한숨 구깃구깃 목구멍으로 넘기고 보따리를 푼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새벽 시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시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낭송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사실 그 시인이 되려고 시인이 된 게 아니라 낭송을 하려고 시인이 됐어요. 그거 모르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시인이면서 낭송가인데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으려고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낭송을 멋지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인이면은 낭송을 더 맛깔나게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시 등단의 길을 찾았는데 그냥 시인으로서 지금은 족합니다. 기회가 되면 낭송도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기 시인님의 인물 탐방을 보면
이렇게 시인님께서는 아리랑의 국가 브랜드를 위한 석사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그 아리랑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브랜드로서의 아리랑이 가진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석사 논문은 네. 통과한 지 2년 지났습니다. 벌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소교가 우리 고유시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리랑의 기원이랑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리랑은 아까 쭉 얘기했던 청동기 시대부터 얘기했던 네네. 그런 아리랑의 맥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아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리랑에 대한 시를 한 500편 정도를 읽었었어요. 아리랑에 대한 시가 네, 아리랑 노래, 아리랑 굉장히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읽은 게 아리랑 노래 뭐 시 똑같잖아요. 네. 읽은 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삶에 위트가 있구나. 뭐 노동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네. 소리 안 하고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힘든다는 소리 없이 그 노래로서 위트와 그러니까 풍자적인 네네. 내용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그 아리랑 내용들이 다 풍자예요, 풍자. 그 노래 한번 부름으로써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아리랑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랑에 대한 제가 대학원에서 그 국가 브랜드 광고 홍보를 전공했거든요. 네, 국가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리랑을 접목시키게 됐어요. 우리가 기원 이래 계속 불러오던 노래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는 정말 이건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현상에서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 아리랑 홍보대사로 있어요. 지금 현재 아리랑 홍보대사로 계시는 건가요? 근데 아리랑을 홍보하고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 아리랑을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워낙 이 지천으로 있다 보니까 네. 아리랑이 천대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너무 천대받다가 지금 뭐 중국에서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하니까 네네. 이제 그때서야 지금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우리도 등재시켰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자면은 제 노동시에 아리랑을 접목시키는 거. 그래서 네. 제 두 번째 시집 제목은 아리랑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집은 벌써 제목이 아리랑으로. 네, 새벽시장이 미리 정해놓고 했듯이 네네. 지금 아리랑도 정해놨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시집을 볼 수 있을까요? 제 노동 아리랑이 완성되는 날. 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계시는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2집 아리랑의 시집을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혜숙 시인님께 시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시는 제 인생의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은 치유의 노래이고 시이고요. 시는 제 삶에서 치유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어둡고 힘들고 아픈 부분을 노래하는 네. 아리랑이고요. 네.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리랑 한번 부르고 나면 치유가 되잖아요. 네네. 제 시는 아리랑 같은 치유예요. 네. 시인님의 시의 의미를 둔다 그러면 시인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를 쓰고 나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시인님의 시를 통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혜숙 시인님께서는 시를 통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인님께서는 힘들고 또 지치고 삶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해야 하는 아리랑이 있고 네. 시가 있고 네. 또 우리 가족들의 꿈이 있고 그래서 힘은 들지만은 네. 뭐 지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참 꿈이라는 단어는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잘 이루어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대표적인 아리랑도 멋지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장혜숙 시인님께서도 혹시 롤모델이 있으시다면 또 뭐 대표적인 작품이나 또 그 작품을 또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수영 시인을 좋아합니다. 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자신이 표방해오던 모더니즘을 청산하고 네. 현실과 사회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리얼리즘을 네. 표방하거든요. 그때 제가 시 쓰는 초엽에 시를 쓰기 시작한 초엽에 그분의 리얼리즘 작품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네. 제 롤 모델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분 시 중에 그 방을 나오면서 라는 시를 그때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네. 정말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오늘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멋진 장혜숙 시인님이 되시길 바랍니다.